보통 나이가 들면 삶의 경험이 쌓여 지혜라는 결실을 맺습니다. 가령 나이 지긋한 노인은 뇌가 빠릿빠릿한 어린아이들보다 외우는 능력은 떨어질지는 몰라도 어떤 현상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능력은 어린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1937년에 태어나 올해 나이 86세의 조셉 나이 교수는 국제정세를 읽고 이를 분석하는 능력이 탁월해 세계 최고 석학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학사, 옥스퍼드 대학교 정치학 석사,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 박사를 취득한 후 하버드 케네디 스쿨 학장을 거치며 이론적인 지식을 차곡차곡 축적했고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냉전시대는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이르는 근대사 주요 사건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이론과 경험에서 나오는 그의 분석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런 나이 교수는 한국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 스토리 중 하나라며 한국은 최첨단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 하나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강조했는데요. 최첨단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 도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도덕경을 쓴 노자는 눈이 많이 내린 어느 날 아침 숲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요란한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굵은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땅에 떨어져 있었죠. 그 나뭇가지가 처음에는 구부러짐 없이 쌓인 눈을 지탱했지만 점차 무거워지는 눈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부러진 것입니다. 반면 이보다 가늘고 작은 가지들은 눈이 쌓이고 무거워질수록 자연스레 휘어져 눈을 아래로 떨어뜨렸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죠. 이에 깨달음을 얻은 노자는 도덕경 76장에 사람이 살았을 땐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었을 땐 단단하고 뻣뻣해진다. 만물과 초목도 살았을 땐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었을 땐 마르고 뻣뻣해진다. 따라서 단단하고 뻣뻣한 것은 죽은 물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살아있는 물이다. 이 때문에 군대가 뻣뻣하면 패하고 나무가 뻣뻣하면 부러진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놓이게 되고 부드럽고 약한 것이 위에 있게 된다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죠. 세상에는 두 개의 힘이 있습니다. 전투기, 미사일, 탱크 등 무기와 군사력으로 대표되는 하드파워와 문화, 이념 등으로 대표되는 소프트파워인데요. 둘 중 어떤 것이 더 강하냐를 묻는다면 많은 이들이 당연히 전투기나 미사일, 탱크 등의 무기가 더 강하지 않겠나 생각하겠지만 노제의 도덕경을 잘 곱씹어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강함은 분명 더 강한 힘에 의해 부러지기 마련이니까요. 지난 1990년 미국 국제정치학자인 조셉 나이 교수는 힘으로 대변됐던 전통적 외교 방식인 하드파워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저서 주도국의 운명, 변화하는 미국 국력의 본질에서 나이 교수는 소프트파워란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 즉 강제나 보상이 아닌 설득과 매력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이라며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를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 사용을 지향하고 문화와 이념 등 소프트파워로 많은 나라를 설득함으로써 세계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지만 모든 국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패러독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04년 저서 소프트파워, 국제 정치 성공을 위한 수단에서 국제 정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프트파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 시작했죠. 그런 조셉 나이 교수는 한국은 이미 막대한 소프트파워를 가졌다는 놀라운 발언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 2021년 10월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안보를 넘어서 한국의 소프트파워와 코로나 이후 세계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 컨퍼런스 기조 연설자로 나이 교수를 초청했는데 그는 한국에 초점을 맞춘 컨퍼런스를 개최해줘서 너무 기쁘다. 왜냐면 한국은 막대한 소프트파워를 가졌고 올바르게 투자하고 노력한다면 앞으로 더 강한 파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 스토리 중 하나를 써내렸다. 하지만 소프트파워 측면에서는 한국이 가진 역량이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다며 나는 소프트파워가 강압이나 거래가 아닌 매력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고 강조했죠. 또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당시 포화를 받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철의 장막을 넘어선 서구 문화와 방송에 노출됨으로써 변화된 사람들의 마음이 휘두른 망치와 불도저에 무너졌다라며 소프트파워에는 한 국가의 문화, 국내적 가치 그리고 국제정책 세 가지 자원이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문화 측면의 소프트 파워를 타고났다고 생각한다. K-팝과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를 사로잡은 예시는 이미 나왔으므로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대뜸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007년 후진타오는 중국의 제17대 전국 대표대회에서 소프트 파워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선언하며 매년 100억 달러를 쓰고 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서 적어도 소프트 파워 분야에 있어서 중국은 한국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주목했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그는 한국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나이 교수는 파워는 타인에게 영향을 미쳐서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을 말한다. 위협을 하거나 강요를 할 수도 있고 돈을 지불하거나 또는 마음을 끄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강요나 돈이 아니라 마음을 끄는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로부터 얻는 능력을 소프트 파워라고 한다. 한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힘은 타인에게 매력적으로 비치는 그 나라의 문화, 가치 그리고 국내 정책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다 더 합법적으로 보이는 대외 정책으로부터도 나온다. 한국은 이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꽤 높은 순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에 있어서 한국의 전통 문화가 매력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미국에는 한식당이 많지만 K-팝, 영화, 오징어 게임 등의 TV 프로그램, 음악, BTS 등 한국의 현대문화는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이 더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따라서 대중문화에서 소프트 파워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대중문화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국내적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부유해졌을 뿐 아니라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이제 다음 선거에서 누가 승리할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에 매료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과거보다는 미래에 집중한다면 더 많은 소프트 파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면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위에서 나이 교수는 소프트 파워 분야에서 중국은 한국을 따라올 수 없다고 강조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2007년 중국 후진타오 당시 주석은 중국이 국가의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키워야 한다며 중국 사상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에 대한 집중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정치, 경제, 안보를 포괄하는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소프트 파워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했습니다. 그중 가장 전면에 내세운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공자였습니다. 중국 사상을 대표할 아이콘으로 공자를 전면에 내세워 전 세계 각국에 중국어 그리고 중국 문화를 전파할 요량으로 공자 학원을 설립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정부 차원의 급격한 팽창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는데 2013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 등에서 공자 학원이 대거 퇴출되기 시작했죠. 미국은 118개에 달하던 공자 학원을 7개로 줄였고 이마저도 올해 중으로 전부 폐쇄할 예정입니다. 2005년 유럽에서 가장 먼저 공자 학원을 허용한 스웨덴은 2020년 이를 전부 추방했고 중국에 그나마 우호적이었던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도 공자 학원은 추방되고 있습니다. 영국, 일본, 호주 등에서도 정부 차원의 추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중국과 달랐을까요? 물론 한국도 초창기 한류의 확산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기는 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일간지 영국의 더 타임스가 한류, 한국 문화는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나라는 분석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신문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짚으면서 정부의 역할이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한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정부가 일정 부분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주라기 공원의 일화입니다. 지난 1994년 5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첨단 영상산업진흥 방안에 대해 제안하면서 대통령에게 비디오 한 편을 틀어줬습니다. 영상에서 나레이터는 흥행의 귀재로 불리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6,500만 달러를 들여 만든 주라기 공원은 1년 만에 8억 5천만 달러의 흥행 수입을 올렸다. 이는 자동차 150만 대를 수출해서 얻는 수익과 같다고 말했죠. 1993년 한국이 1년간 해외에 수출한 자동차가 64만 대였는데 영화 한 편의 성공으로 2년치 자동차 수출보다 훨씬 수익이 높았으니 대통령의 눈이 휘둥그레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후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 전략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류산업 지원을 추진했죠. 일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문화산업 예산을 7배 이상 높여 배정했고 관련 법률을 차근차근 제정해 나갔습니다. 19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2002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2002년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타임스는 28년이 지나 우리는 비빔밥 먹듯 매일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다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성공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한국이 정부의 노력 덕분에 최초로 수출한 대형 수출품은 드라마로 좋은 품질과 일본의 경쟁작들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동아시아, 중동, 인도를 휩쓸었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조셉 나이 교수가 제안한 소프트 파워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기준을 처음 마련한 곳은 2010년 영국의 세계적인 잡지 모노클입니다. 모노클은 소프트 파워 인덱스를 작성했는데 2015년부터 미디어회사 포틀랜드와 서던 캘리포니아대가 공동으로 더 소프트 파워 30을 해마다 발표했습니다. 정치기구의 퀄리티와 문화적 호감도 등 30개국의 소프트 파워를 조사해 점수를 부여하는데 2019년 한국은 63.00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독일에 이은 세계 2위에 해당하는 순위죠. 당시 모노클은 소프트 파워 슈퍼스타들이란 기사를 내보내며 한국을 독일에 이은 세계 2위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엔터테인먼트와 혁신에 있어 다른 나라를 위한 기준을 세웠다고 적었죠. 영화와 TV, 음악 등이 전 세계로 수출되면서 한국만의 소프트 파워 기반이 마련됐고 삼성과 LG, 현대 등의 기업이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과 한국에 이어 프랑스, 일본, 대만, 스위스, 뉴질랜드, 스웨덴, 그리스, 캐나다가 소프트 파워 톱 10 국가로 평가했죠. 나라를 잃었던 극한의 고통을 이국 땅에서 눈물로 사겨야 했던 노 정치인 김구는 마음속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문화의 힘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재산이면서 권력입니다. 이보다 영향력이 크고 확장력이 빠른 상품도 없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처럼 누군가를 해치지도 영토를 폐허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완전히 뒤덮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